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랑은 기억이 아니라 준비라는 한 할머니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53억의 유산을 남기고 고독사한 박정옥 할머니, 그리고 30년 만에 밝혀진 충격적인 가족의 진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서울 외곽 개발이 멈춰선 듯한 골목 깊숙한 곳에 낡은 단독주택 한 채가 서 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 위로 덩굴이 무성하게 자라있고 마당에는 녹슨 빨래대 하나만이 쓸쓸히 서 있죠. 이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대충 씻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봅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 야윈 볼. 언제부터인가 거울 보기가 싫어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봐줄만 했는데 이제는 정말 늙은 할머니가 되어버렸죠. 집에서 박정옥은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9시가 되어서야 정옥은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관절염 때문에 무릎이 시큰거리지만 참아야죠. 전기장판을 틀어놓은 방 한켠에서 어젯밤부터 끓여둔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몸이 조금 깨어나는 것 같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어서 예전보다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네요. 오늘도 연락이 없겠지. 정옥은 침대 옆에 놓인 오래된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화면에는 아무런 알림도 없고 전화도 문자도 없습니다. 큰아들 경수는 벌써 석 달째 연락이 없고 딸 경희는 더 오랫동안 소식이 끊어진 상태죠. 가끔 명절 때나 생일 때 짧은 문자 하나씩 보내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경수의 전화번호를 누르려고 했지만 손가락이 멈춥니다. 지난번에 전화했을 때 경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엄마 바쁘니까 급한 일 아니면 연락하지 마세요.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파듯 아팠죠. 부엌으로 나가서 정옥은 냉장고를 엽니다. 김치 몇 조각과 어제 먹다 남은 라면, 국물이 담긴 그릇이 전부네요. 쌀독에는 쌀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지원받는 쌀로 연명하는 생활이 벌써 몇 년째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라면을 끓이면서 정옥은 옛날을 생각합니다. 경수와 경희가 어렸을 때는 집안이 이렇게 썰렁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저녁 식탁도 북적거렸죠.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이라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지. 아직 할 일이 남았으니까. 정옥은 작은 상에 라면을 끓여서 김치 몇 조각과 함께 점심을 먹습니다. 하루 한 끼가 전부죠. 저녁은 보통 굶거나 물만 마시고 잠자리에 듭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많이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되고 무엇보다 돈을 아껴야 하니까요. 라면 국물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시고 나서 정옥은 그릇을 설거지합니다. 찬물에 손이 시려도 참아야죠. 보일러를 틀면 가스비가 나오니까 겨울에도 찬물로 설거지를 합니다. 식사를 마친 정옥은 안방으로 들어가서 벽장을 엽니다. 옷가지들 사이로 손을 넣어서 뒤쪽 구석진 곳을 더듬더듬 찾으니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나옵니다. 봉투 겉면에는 중요 문서라고 정옥의 손글씨로 적혀 있죠.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서 안의 서류들을 확인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통장 사본, 유언장, 그리고 공증받은 상속 관련 서류들까지. 정옥은 이 모든 걸 몇 년에 걸쳐서 차근차근 준비해 왔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몇 번이나 드나들며 도장을 찍고 서류를 작성했죠. 서류 하나하나를 넘겨보면서 정옥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이 모든 준비가 끝나면 정말로 모든 게 끝나는 거겠죠. 더 이상 아이들을 기다릴 이유도 살아갈 이유도 없어지는 거겠습니다.
다 준비했어. 이제 정말 다 준비했다고. 정옥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면서 중얼거립니다. 창문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고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전에는 경수와 경희도 저렇게 뛰어놀았는데 이제는 모두 어른이 되어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저녁이 되어도 정옥은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지만 이미 익숙해진 공복감입니다. 대신 물 한 컵을 마시고 전기장판 위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봅니다. 낡은 형광등이 깜빡거리면서 희미한 불빛을 내뿜고 있습니다. 이런 밤이면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어린 경수와 경희를 키우느라 밤낮 없이 일했던 시절, 청소 일을 하면서도 아이들 학용품 하나라도 더 사주려고 아껴가며 살았던 그 시절 말이죠. 그때는 힘들어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주기만 하면 된다는 단순한 꿈이 있었죠. 너희가 원망해도 좋아. 엄마는 그저 사랑했단다. 정욱의 목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울려 퍼집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혼잣말이지만 정욱은 마치 경수와 경희가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직접 전하지 못한 채로 세월이 흘러버렸지만 그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동사무소 박주임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욱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복지 대상자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이 박주임의 일상적인 업무였죠. 그런데 대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박정욱 할머니 계세요? 박주임은 목소리를 높여 불러봤지만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정욱이 느릿느릿 나와서 문을 열어주곤 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조용한지 이상했습니다. 혹시 몸이 아픈 건 아닐까 걱정이 되어서 박주임은 이웃집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열쇠를 구해서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마당에는 며칠 전에 내린 눈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발자국 하나 없는 깨끗한 눈 위로 박주임의 발걸음만 찍혀나갔죠. 현관문도 잠겨 있어서 다시 한번 이웃의 도움을 받아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박주임은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코를 찌르는 듯한 냄새가 안방 쪽에서 나고 있었죠.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안방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전기장판 위에 정욱이 누워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박주임이 다가가서 정욱을 흔들어 봤지만 이미 차가워진 몸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정욱은 마치 잠든 것처럼 평온한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이미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손에는 낡은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렸던 것 같았습니다. 박주임은 급히 119에 신고를 했고 곧이어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확인하면서 사건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집안에는 외부 침입의 흔적도 없었고 정욱의 몸에도 외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부검 결과 정욱의 사인은 자연사로 판정되었습니다. 영양실조와 지병으로 인한 심장마비였죠. 몸무게가 40kg도 안 나갔고 냉장고에는 먹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물 한 컵과 며칠 된 약봉지가 놓여 있었는데 약마저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고독사로 처리하고 유족에게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정욱의 휴대폰에서 찾은 연락처들은 모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주소록에는 경수, 경이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거나 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신원 확인 작업이 이어졌고 주민등록 등본을 통해 마침내 경수와 경희의 현재 연락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장례 준비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수는 전화를 받자마자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분과는 오래전에 인연을 끊었습니다. 장례는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경희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도 읽고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구청에서 무연고 사망자 처리 절차를 밟아 간소한 장례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시립 장례식장의 가장 작은 빈소에 정옥의 영정 사진이 놓였습니다.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 안에 정옥은 희망으로 가득 찬 눈빛을 하고 있었죠. 빈소 앞에는 구청에서 마련한 작은 조화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힌 리본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장례 첫날 빈소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박주임과 몇몇 동사무소 직원들만이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습니다. 참 안 됐네요. 이렇게 외롭게 가시다니. 박주임은 정옥의 영정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살아생전에도 혼자였고 죽어서도 혼자인 정옥의 마지막이 너무 처량했습니다. 장례 이틀째 되는 날 오후 빈소에 낯선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3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차상우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조용히 정옥의 영정 앞에서 깊숙이 절을 올렸습니다. 차상우는 한동안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무언가 결의에 찬 빛이 어려 있었죠. 마치 정옥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자연스럽게 향을 피우고 또 한 번 절을 올렸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차상우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정옥의 영정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례식장 접수대로 향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접수 담당자가 계신가요? 차상우는 장례식장 접수대로 가서 직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담당 직원은 이틀 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던 빈소에 정장 차림의 방문객이 나타나자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고인과 어떤 관계이신지요? 고인의 법적 대리인입니다. 차상우는 정중하게 대답하면서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유언장이라고 정옥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 유언장은 박정옥 할머니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시고 공증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정식 유언장이죠. 담당 직원은 서류를 받아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봉투 안에는 유언장과 함께 각종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잔고, 증명서, 그리고 상속 관련 서류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상가 건물 2채, 경기도의 아파트 3채, 그리고 여러 은행에 분산되어 있는 예금까지 합치면 총 53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맞습니까? 그 할머니가 이런 재산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담당 직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하루 한 끼로 연명하던 할머니가 이런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죠. 차상우가 유언장을 공개한 지 몇 시간 후 장례식장에 급하게 달려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정옥의 큰아들 경수였습니다. 평소 단정했던 모습과는 달리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죠. 어디에 계십니까? 경수는 장례식장 안내데스크에서 다급하게 물어봤습니다. 직원이 빈소를 안내해주자 경수는 서둘러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경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몇십 년 만에 어머니를 만나는 길이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이별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빈소에 도착해서 영정사진을 본 순간 경수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사진 속 정옥의 모습은 젊었을 때의 활기찬 모습이었지만 경수에게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게 우리 엄마가 맞다고요? 경수는 영정사진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사진 속 정옥의 따뜻한 미소가 경수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경수는 그 시선을 제대로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자신이 부끄러웠거든요. 그럴 리 없어. 몇십 년 전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경수는 고개를 흔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정확히는 경수가 정옥을 죽은 사람 취급하며 살아온 지 몇십 년이 흘렀다는 뜻이었습니다. 연락을 끊고 만나지 않고 존재 자체를 지워버린 채로 살아왔던 것이죠. 그때 빈소 뒤편에서 누군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이였습니다. 경이는 벽 뒤에 숨어서 정옥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와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무 말 없이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죠. 경이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옷깃을 높이 세워서 얼굴 반쪽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를 숨기려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경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경수는 한참 동안 영정 앞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슬픔보다는 다른 감정이 앞섰습니다. 구청 직원으로부터 들은 53억 유산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변호사가 누구라고 했죠? 차상우? 그 사람 어디 있습니까? 경수는 다급하게 차상우를 찾았습니다. 차상우는 장례식장 로비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경수가 다가오자 정중하게 일어서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수 씨죠? 어머님 유언을 집행하게 된 변호사 차상우입니다. 차상우의 차분한 목소리와 예의 바른 태도가 경수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너무 침착한 것이 오히려 이상했거든요. 유언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정말 그런 유언을 남기셨나요?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경수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함께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살아계셨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53억이라는 유산이 있다는 것은 더 큰 충격이었죠. 차상우는 정중하게 유언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옥의 또렷한 손글씨로 작성된 유언장에는 재산 목록과 함께 상속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경수는 처음에는 재산 규모에 놀랐지만 곧이어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속자가 제가 아니라고요? 경수는 유언장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큰아들이고 법적으로도 1순위 상속자인데 유언장에는 전혀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경이라는 이름이 상속자란에 또렷하게 적혀 있었죠.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아들인데 왜 제가 아닙니까? 경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장례식장 안에 다른 사람들이 돌아볼 정도로 흥분한 상태였죠. 수십 년 동안 어머니를 외면하고 살았으면서도 막상 유산에서 제외되니까 억울하다는 감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차상우는 경수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경수 씨, 진정하시고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어머님께서 이 유언장을 작성하실 때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고민이라고요? 아들을 빼고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넘긴다는 게 고민으로 해결될 일입니까? 경수는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버렸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고 어머니가 자신을 유산에서 제외했다는 것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경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경수는 경희를 보고 놀랐습니다. 경희와도 몇 년째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는데 이런 곳에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경희야, 너도 왔구나. 경수가 경희에게 말을 걸었지만 경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옥의 영정 사진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이 상황 좀 봐. 엄마가 우리를 빼고 다른 사람한테 재산을 다 줬다는 거야. 경수는 경희에게 유언장을 보여주려 했지만 경희는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희에게는 유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빠 엄마가 정말 돌아가신 거예요? 경희의 목소리는 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수는 경희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53억이라는 거액의 유산 이야기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정옥의 죽음에 대해서만 물어보다니요. 그럼 가짜로 돌아가신 줄 알았어? 당연히 돌아가셨지. 그런데 그것보다 조용히 해요. 경희가 경수의 말을 자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희의 눈빛에는 경수가 본 적 없는 서늘함이 있었습니다. 차상우는 두 사람을 보면서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옥이 생전에 들려준 이야기들이 생각났습니다. 경수와 경희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숨겨진 비밀까지 모든 걸 알고 있었죠. 두 분께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남기신 편지가 있어요. 차상우가 또 다른 봉투를 꺼내자 경수와 경희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봉투에는 경수에게, 경희에게라고 각각 적혀 있었습니다. 차상우가 건넨 편지 봉투를 받은 경수와 경희는 각자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수는 서둘러 봉투를 뜯어 편지를 꺼냈지만 경희는 봉투를 받고도 한참 동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뭐가 적혀 있을까? 경수는 정옥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편지를 펼쳤습니다. 첫 문장부터 경수의 가슴을 후려쳤습니다. 경수야, 엄마가 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아니? 하지만 엄마는 이해한다. 내가 왜 등을 돌렸는지 말이야. 편지는 정옥의 진심이 담긴 고백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경수가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정옥이 얼마나 열심히 키웠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밤늦게 청소 일을 하면서도 경수의 학용품을 사주려고 아껴가며 살았던 이야기, 경수가 아플 때 밤새 간병했던 이야기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편지의 중반부에 들어서면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경수가 대학에 들어간 후 집에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고 연락도 점점 뜸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수가 결혼하면서 완전히 연락을 끊어버렸다는 아픈 기억들이 담겨 있었죠. 엄마는 내가 부끄러워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 청소부인 엄마가 부끄럽다는 것도, 가난한 집안이 싫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단다. 경수는 편지를 읽으면서 목이 메어왔습니다. 정옥이 자신의 마음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어머니를 외면했던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한편 경희는 아직 편지를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봉투를 손에 쥐고 있지만 차마 내용을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정옥이 자신에게 무슨 말을 남겼을지 두려웠거든요. 경희 씨, 천천히 읽으셔도 됩니다. 차상우가 경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경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정옥의 손글씨가 나타나자 경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경희야, 너는 엄마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어. 비록 혈육은 아니었지만 엄마에게는 진짜 딸이었단다. 경희의 편지에는 경수의 편지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희가 어떻게 정옥의 품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정옥이 경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경수는 자신의 편지를 끝까지 읽어가면서 점점 충격적인 내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경희에 관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수야, 이제 진실을 말해줄 시간이 왔구나. 경희는 내 딸이 아니야. 너의 딸이란다. 편지를 든 경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편지를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내가 대학생이었을 때 만났던 그 여자애, 기억하니? 너는 그 아이가 임신했다는 사실도 모른 채 헤어졌지. 그 아이는 혼자 경희를 낳았고 키울 수 없어서 아이를 버리려고 했어. 그때 엄마가 나섰단다. 경수는 편지를 읽으면서 과거의 기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반대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일방적으로 헤어졌죠. 그 후로는 연락을 끊고 지냈는데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전혀 몰랐습니다. 엄마는 경희를 데려와서 내 딸인 척 키웠어. 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 그때 너는 너무 어렸고 경희까지 책임지기에는 부담스러웠을 테니까. 경수는 무릎에 힘이 빠져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동생이라고 생각했던 경희가 사실은 자신의 딸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한편 경희도 자신의 편지에서 비슷한 내용을 읽고 있었습니다. 경희의 편지에는 더 자세한 사연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희야, 너의 진짜 엄마는 너를 낳고 나서 많이 아파했어.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두려웠던 거지. 그래서 엄마에게 부탁했단다. 경희를 잘 키워달라고. 경희는 편지를 읽으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의 출생에 얽힌 진실을 알게 된 것도 충격이었지만 정옥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는 너를 친딸처럼 사랑했어. 아니, 친딸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했단다. 왜냐하면 너는 엄마가 선택한 딸이었거든. 차상우는 두 사람이 편지를 읽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정옥이 생전에 이 순간을 얼마나 고민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기 사진도 있습니다. 차상우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옥이 어린 경희를 업고 찍은 사진, 경희가 첫걸음을 뗄 때 찍은 사진, 경희의 돌잔치 사진까지 다양한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경수는 사진들을 보면서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 경희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자신과 닮은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눈매나 코 모양이 분명히 자신과 비슷했죠. 이 모든 게 진짜였구나. 경수는 중얼거리며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딸이 태어났고 어머니가 그 아이를 키워왔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경희는 사진들을 보면서 어릴 적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정옥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상속자가 경희라는 건, 경수가 차상우에게 물어보자 차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어머님은 경희 씨를 상속자로 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편지에 적어두셨죠. 진실을 알게 된 경수는 장례식장을 나와 근처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한겨울 추위 속에서도 술을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거든요. 소주 한 병을 주문하고 혼자 앉아서 계속 술을 들이켰습니다. 내가 내 딸을. 경수는 중얼거리며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자신이 동생이라고 생각했던 경희가 사실은 딸이었다는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자신이 그 사실을 모른 채 경희를 차갑게 대했다는 것이었죠. 경수의 기억 속에서 경희는 항상 조용하고 눈치 보는 아이였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려 할 때마다 귀찮다며 밀어냈고 대학에 들어간 후로는 아예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경희가 자신을 오빠라고 부를 때마다 부담스러워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동생으로 알고 버렸다고? 경수는 술에 취해가면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포장마차 주인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경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신경 쓸 여유가 없었거든요. 대학교 2학년 때 사귀던 여자친구의 얼굴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김미영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예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경수는 집안 형편과 미래가 불안해서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했었죠. 그때 미영이 붙잡으려 했지만 경수는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미영이가 임신했었다고? 경수는 그때의 일을 생각하며 자책했습니다. 만약 미영이 임신 사실을 알려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때도 책임지기 싫어서 도망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한편 경희는 장례식장에서 나와 정옥이 살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상우가 열쇠를 건네주며 정옥의 유품을 정리해도 된다고 했거든요. 경희는 오랜만에 찾은 그 집에서 어릴 적 추억들을 되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집안은 예전보다 훨씬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가구들은 낡아서 삐걱거렸고 벽지는 여기저기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경희에게는 따뜻한 기억이 가득한 공간이었죠. 안방으로 들어간 경희는 정옥이 마지막까지 누워있던 전기장판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혼자 이렇게 쓸쓸하게 돌아가셨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 왜 혼자 가셨어요? 경희는 정옥의 침대에 앉아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작에 연락을 해서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자신도 경수처럼 어머니를 외면하고 살았다는 생각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경희는 정옥의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낡은 옷들이 몇 벌 걸려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경희의 어릴 적 사진들과 편지, 그리고 각종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경희는 정옥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돌잔치 사진, 첫 등교 사진, 운동회 사진까지 경희의 성장 과정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옥이 얼마나 세심하게 경희를 키웠는지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상자 맨 아래에서 경희는 충격적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서라고 적힌 서류였는데 신청인은 박정옥, 피후견인은 윤경희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경희는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정옥이 경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성년후견인 신청을 준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희에게 지적장애가 있다거나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는 건 아니었지만 정옥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이런 준비까지 해뒀던 것이었습니다. 엄마, 왜 날 위해 여기까지 했어요? 경희는 서류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정옥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들을 준비해뒀는지 깨달으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혈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딸보다 더 세심하게 챙겨줬던 정옥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경수가 술에 취한 채로 집에 나타났습니다. 포장마차에서 나온 경수는 경희가 있을 만한 곳을 찾다가 정옥의 집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경희야, 경희야. 경수는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경희는 눈물을 훔치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오빠, 술 드셨어요? 경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경수는 경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들, 경희에게 상처를 줬던 일들이 모두 생각났습니다. 내가 너의 아빠라는 걸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경수는 경희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경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경희의 눈빛이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희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서야 미안하다고 하는 경수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경희야,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정말 잘해줄게. 아빠로서 책임질게. 아빠요? 경희는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생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대하시더니 이제 와서 아빠라고 하시는 거예요? 경수는 경희의 차가운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는데 경희가 받아주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라도 됐어요. 경희는 경수의 말을 잘랐습니다. 저는 이미 다 컸어요. 이제 와서 아빠 노릇하려고 하지 마세요. 엄마 한 분으로 충분했어요. 경수는 경희의 거절에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놓쳐버린 시간들을 되돌릴 수 없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럼 유산은 어떻게 할 거야? 유산은 상관없어요. 엄마가 주신 거니까 잘 쓰겠어요. 경희는 차갑게 대답하고 경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경수는 술에 취한 몸을 이끌고 비틀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경수의 뺨을 때렸지만 마음의 추위가 더 매서웠습니다. 경수가 떠난 후 경희는 혼자 정욱의 집에 남았습니다. 적막한 집 안에서 경희는 정욱의 흔적들을 하나씩 찾아다녔습니다. 부엌에는 아직 설거지하지 못한 그릇 하나가 놓여 있었고 거실 탁자 위에는 며칠 전 신문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경희는 정욱이 마지막까지 어떤 생각을 하며 지냈을지 궁금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거의 비어 있었고 쌀통에도 바닥이 보일 정도로 쌀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궁핍하게 살면서도 53억이라는 재산을 모아두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사셨을까? 경희는 정욱의 마지막 생활을 상상하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충분한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생활만 하며 지내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자식들을 위해 재산을 남겨두려는 마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경희는 정욱의 침실로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벽장 안에는 낡은 옷들이 걸려 있었는데 옷들 사이사이에 작은 상자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경희는 그 상자들을 하나씩 꺼내서 확인해 봤습니다. 첫 번째 상자에는 경희의 어릴 적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치원 때 만들었던 종이접기 작품, 초등학교 때 받았던 상장들, 중학교 때 썼던 일기장까지 모든 게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가지고 계셨구나. 경희는 자신의 일기장을 펼쳐봤습니다. 어린 시절의 소박한 일상들이 서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엄마가 맛있는 김치찌개를 해주셨다. 엄마와 함께 시장에 갔는데 붕어빵을 사주셨다 같은 내용들이었죠. 두 번째 상자에는 경희의 성장 과정을 찍은 사진들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생후 100일 사진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졸업 사진까지 빠짐없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정욱이 얼마나 세심하게 경희의 성장을 기록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상자를 열었을 때 경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에는 경희가 정욱에게 쓴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버이날에 썼던 편지, 엄마 생신에 썼던 편지, 그리고 성인이 된 후 보낸 몇 안 되는 편지들까지 모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에게로 시작하는 편지들을 보면서 경희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정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정욱이 그 편지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상자는 다른 상자들보다 무거웠습니다. 열어보니 각종 서류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경희의 출생신고서, 예방접종 기록, 건강검진 결과지, 학교 성적표까지 경희와 관련된 모든 서류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류들 사이에서 경희는
특별한 문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성년 후견인 신청서였는데 아까 본 것과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이 서류는 정욱이 경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라 경희가 정욱의 후견인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후견인으로? 경희는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정욱이 치매나 기타 질병으로 판단 능력을 잃을 경우를 대비해서 경희를 법정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욱이 경희를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했는지 알 수 있는 서류였죠. 5번째 상자를 열었을 때 경희는 더욱 놀랐습니다. 안에는 정욱이 직접 만든 경희의 성장 앨범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쁜 스크랩북에 경희의 사진들을 붙이고 옆에는 정욱의 손글씨로 그날의 기억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희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던 날, 경희가 처음 걸었던 날, 경희가 유치원에 첫 등원한 날 같은 소중한 순간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욱이 경희의 성장 과정 하나하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상자에는 정욱이 경희에게 주려고 준비해둔 선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희의 생일 선물, 졸업 선물, 성년의 날 선물까지 미리 준비해뒀던 것들이었습니다.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채로 보관되어 있었죠. 엄마, 이런 것까지 준비해 두셨다고요? 경희는 선물들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정욱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경희가 성인이 된 후로는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도 정욱은 계속해서 경희를 위한 선물들을 준비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물 중에는 경희가 좋아했던 책들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경희가 읽고 싶어 했지만 사달라고 말하지 못했던 책들까지 정욱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정욱의 세심함과 사랑이 느껴져서 경희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벽장 맨 뒤쪽을 더 뒤져보니 또 다른 상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상자는 다른 상자들보다 더 숨겨져 있었는데 열어보니 정욱의 개인적인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욱의 젊은 시절 사진, 경희의 친어머니와 관련된 서류들, 그리고 정욱이 혼자 끄적여둔 일기장들이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쳐보니 정욱의 솔직한 심정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희를 키우는 게 쉽지 않다. 하지만 이 아이가 있어서 내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경희가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다. 내가 진짜 엄마가 된 기분이다.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최근에 쓴 글들이 있었습니다. 경희와 경수가 연락이 없어서 외롭다. 하지만 이해한다. 다들 바쁘게 살고 있을 테니까. 내가 죽으면 경희가 많이 슬퍼할까? 아니면 이미 나를 잊고 살고 있을까? 경희는 정욱의 마지막 심정을 읽으면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정욱이 마지막까지 자식들을 걱정하고 그리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왜 날 위해 여기까지 했어요? 경희는 모든 상자들을 둘러보며 오열했습니다. 정욱이 자신을 위해 평생에 걸쳐 준비해둔 사랑의 흔적들이 너무나 압도적이었습니다. 혈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딸보다 더 세심하게 챙겨준 정욱의 마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정욱의 유산 상속에 대한 최종 발표일이 되었습니다. 차상우는 공증사무소에서 기자들과 관련자들 앞에서 정식 유언 집행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53억이라는 거액의 유산과 관련된 이야기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거든요. 공증사무소 회의실에는 경수와 경희 그리고 몇몇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경수는 며칠 동안 술을 끊고 정신을 차린 상태였지만 여전히 초조해 보였습니다. 경희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표정에서는 아무런 감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박정옥 할머니의 유언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상속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차상우는 정중한 목소리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서류들을 책상 위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먼저 고인의 재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상가 건물 2채, 경기도 아파트 3채, 그리고 여러 은행에 분산된 예금을 합쳐서 총 53억 2천만 원입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하며 주목했습니다. 이런 거액의 유산을 남긴 할머니가 고독사했다는 사실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공개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고인께서 직접 녹화하신 육성 유언 영상입니다. 차상우가 노트북을 열고 영상 파일을 재생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화면에 정옥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영상을 찍을 때는 아직 건강해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옥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제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죠. 정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수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경희도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먼저 경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경수야, 내가 나를 버린 건 이해해. 청소부인 엄마가 부끄러웠을 테고 가난한 집안이 싫었을 거야. 하지만 엄마는 널 위해 이 모든 걸 준비했단다. 화면 속 정옥은 카메라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원망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경수를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고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 했지. 엄마는 그런 내 꿈을 응원했어. 비록 많은 도움을 주지는 못했지만 내가 성공하기를 바랐단다. 경수는 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옥이 자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경희야. 정옥이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희를 생각할 때의 정옥의 표정은 특별히 더 따뜻해 보였습니다. 내가 내 친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너는 내 인생의 유일한 빛이었단다. 너를 키우면서 엄마는 처음으로 진짜 행복을 느꼈어. 경희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옥의 진심이 담긴 말들이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경희야, 내가 어렸을 때 엄마라고 처음 불렀던 나를 기억해? 그날 엄마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필요로 한다는 걸 처음 느꼈거든. 영상 속 정옥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카메라를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왜 경희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지 궁금할 거야. 경수야, 내가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들어봐. 경수는 숨을 죽이고 어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경수는 이미 성공했어. 좋은 직장에 다니고 가정도 있고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지. 하지만 경희는 달라. 경희에게는 정말 의지할 사람이 나밖에 없었거든. 정옥의 설명을 들으면서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경수는 결혼 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경희는 혼자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희는 나를 진짜 사랑해줬어. 내가 아플 때 간병해주고 외로울 때 함께 있어줬지. 비록 요즘에는 연락이 뜸하지만 그건 경희가 바빠서라는 걸 알고 있어. 실제로 경희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옥을 자주 찾아뵙고 안부를 물어봤습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자주 만나지 못했을 뿐이었죠. 이 재산은 경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경희야, 이 돈으로 내 꿈을 이뤄봐. 작은 책방을 열고 싶다고 했었지? 엄마는 그 꿈을 응원해. 경희는 정옥이 자신의 작은 꿈까지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몇 년 전 잠깐 언급했던 책방 이야기를 정옥이 그렇게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니요. 경수야, 너는 분명 억울할 거야. 하지만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해줘. 그리고 경희를 도와줘. 내가 경희의 오빠가 아니라 아빠라는 걸 이제 알았을 테니까. 영상에서 정옥은 경수와 경희의 진짜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하면서도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던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수와 경희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너희 둘은 내 인생의 전부였어. 너희가 있어서 내 삶이 의미가 있었단다. 영상이 끝나자 회의실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기자들도 감동받은 듯 아무 말을 하지 않았고 경수와 경희는 각각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차상우가 영상을 끄고 다시 말했습니다. 이것이 고인의 마지막 뜻입니다. 경희 씨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며 법적 절차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그때 경희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경희에게 집중됐습니다.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경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아니, 이제는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요. 나 이제 아빠라고 안 부를게요. 그냥 그렇게 살다 갑시다. 경희의 말에는 체념과 함께 어떤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관계의 정의보다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유언 발표회가 끝난 지 한 달 후 정옥의 장례는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옥의 유해는 서울 외곽의 작은 납골당에 안치되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곳이었지만 정옥이 원했던 평안한 안식처였습니다. 경수는 납골당을 찾아와서 정옥의 영정 앞에 하얀 국화꽃을 놓았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제야 찾아뵈어서. 경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경수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말입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엄마를 부끄러워했던 제 자신이 진짜 부끄럽습니다. 경수는 정옥의 영정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드렸습니다. 비록 답은 들을 수 없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머니가 용서해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국화꽃을 정리하고 나서 경수는 조용히 납골당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머물러 봐야 어머니가 돌아오시는 것도 아니고 지난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으니까요.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야 할 때였습니다. 며칠 후 경희는 정옥이 살던 낡은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으로 집을 수리할 수도 있었지만 경희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옥이 마지막 영상에서 말했던 작은 책방을 열고 싶었거든요. 경희는 집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정옥의 흔적들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정옥이 남긴 편지들, 사진들, 그리고 경희를 위해 준비해뒀던 선물들까지 모든 것을 새로운 곳으로 옮겼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의 꿈을 이어갈게요. 경희는 정옥의 침실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 집에서의 어린 시절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옥과 함께 보낸 따뜻했던 시간들,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던 그 시절들이 그리웠습니다. 몇 주 후 경희는 정옥이 살던 동네 근처에 작은 책방을 열었습니다. 정옥 서점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어머니의 이름을 걸고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책방은 크지 않았지만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책방 한쪽 벽면에는
정옥이 경희에게 남긴 편지들을 액자에 넣어서 전시해뒀습니다. 사랑하는 경희에게로 시작하는 편지들이 방문객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고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예요. 경희는 방문객들에게 편지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사랑은 기억이 아니라 준비라는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책방을 연 지 2달쯤 되었을 때 경수가 찾아왔습니다. 경수는 문 앞에서 한참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경희와 마주치는 것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어머니의 편지들을 보고 싶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경희는 경수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경수는 벽에 걸린 편지들을 하나씩 읽어보며 정옥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경희야. 아니, 경희 씨. 경수가 경희에게 말을 걸었지만 호칭부터 막혔습니다.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군요. 그냥 편하게 부르세요. 호칭은 중요하지 않아요. 경희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더 이상 관계 정의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책방 잘 꾸며놨네. 엄마가 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 경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옥이 경희의 꿈을 응원했다는 걸 영상을 통해 알았거든요. 네, 엄마가 남겨주신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경희는 정옥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경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글쎄, 일단은 지금처럼 살아야지. 다만, 경수는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말씀처럼 너를 도와주고 싶어?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그냥 가족으로서 말이야. 경희는 경수의 제안을 들으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아예 거부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나는 기다릴 수 있어. 경수는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놓친 시간들을 생각하면 조금 더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책방을 나서면서 경수는 마지막으로 정옥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사랑은 기억이 아니라 준비하라는 문장이 특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정옥이 평생에 걸쳐 자식들을 위해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바로 사랑의 증명이었던 거죠. 저녁이 되어 경희는 책방 문을 닫고 정옥의 납골당을 찾아갔습니다. 정기적으로 어머니를 찾아뵙는 것이 경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엄마, 오늘 오빠가 왔어요. 아직은 어색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경희는 정옥의 영정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옥이 살아계셨다면 경수와 경희가 화해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엄마가 남겨주신 책방도 잘 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엄마의 편지를 읽고 감동받고 계세요. 엄마의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 같아서 뿌듯해요. 경희는 정옥에게 근황을 전하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전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했어요. 저를 딸로 받아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제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어요. 납골당을 나서면서 경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특별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경희는 그 별이 정옥이라고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옥은 죽어서야 비로소 가족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생전에는 뿔뿔이 흩어져 살았던 가족이 정옥의 죽음을 통해 다시 만나게 되었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됩니다. 정옥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라며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무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